할머니, 저 이제 엄마 없어요. 밤에 가장 깊은 곳.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만이 유령처럼 집 안을 떠돌던 순간. 딸아이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름 방울처럼 선명하게 내 의식을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들이마신 숨이 폐부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박혔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유리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갈 것만 같았다. 나는 죽은 듯이. 미동도 없이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체념과 순수한 궁금증이 뒤섞인 그 질문. 그것은 거실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마 미나는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겠지. 아이는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오늘의 대화는 그저 평범한 투정이나 어리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확인이었다. 내 존재에 대한. 우리 미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옆에서 코 자고 있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 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벽을 뚫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에 미세한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계시기만 해요. 미나의 대답은 더 아팠다. 계시기만 한다. 그 말은 내 존재를 하나의 사물로 격화시켰다. 값비싼 가구, 잘 닦인 대리석 바닥, 혹은 벽에 걸린 추상화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온기도 의미도 없는 존재. 나는 눈을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지난 10년간의 내 삶이 그 한마디로 요약되는 듯했다. 결국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자리에서 남편 동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단단하고 다부진 등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막아주는 성벽처럼 보였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는 차가운 벽일 뿐이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지도 몰랐다. 동이 트기 전 나는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발소리를 죽인 채 미나의 방으로 향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아이의 자는 얼굴이 보였다. 새근새근 내쉬는 숨결. 베개 위로 흩어진 머리카락.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손길이 아이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계시기만 한 존재의 무의미한 접촉으로 느껴질까? 두려웠다. 아침이 오고 나는 어김없이 한서연이라는 이름 위에 이동훈의 아내, 이민아의 엄마라는 껍데기를 뒤집었었다.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45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회색빛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이 집은 시어머니의 작품이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독일제 가구. 그리고 내 취향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알 수 없는 현대 미술 작품들. 결혼 후 10년. 나는 이 집의 일부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이곳이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주방은 나의 무대이자 감옥이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최첨단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나는 능숙하게 움직였다. 갓 지은 쌀밥과 김이 오르는 황태 해장국.
노릇하게 구운 옥돔과 정갈하게 담아낸 3가지 나물. 남편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였다. 그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 나는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의식을 치렀다. 일어났어. 욕실에서 나온 동훈이 매끄러운 실크 가운 차림으로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잠기운이 살짝 묻어 있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밤새 업데이트된 뉴욕 증시를 확인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국이 오늘은 좀 싱겁네. 미안해요.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무슨 일 있어?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질문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읊는 대사에 가까웠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미나의 식기를 챙겨주었다. 미나는 잠옷바람으로 비척비척 걸어 나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아이는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저 밥그릇에 코를 박고 숟가락만 깨작거렸다. 어젯밤의 대화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것 같았다. 우리 딸, 어젯밤에 잘 잤어. 내 질문에 미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작게 네 라고 대답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식탁에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동훈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다. 나는 음식을 씹으며 창밖을 보았다. 한때 나는 언어를 사랑했다. 다른 나라의 문장들 속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과 문화를 나의 언어로 재창조하는 일에 희열을 느꼈다. 유망한 문학 번역가. 그것이 결혼 전 나의 이름이었다. 동훈을 만나고 그의 눈부신 미래와 나를 향한 열정적인 구애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내 재능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혼 후 그는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아내는 집에서 그의 성공을 내조하는 우아하고 현명한 여성이어야 했다. 오늘 저녁은 임원 회식이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식사를 마친 동훈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기 전 습관처럼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에서는 값비싼 스킨 향과 방금 마신 커피 향이 섞여 났다. 거기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그의 서류 가방을 챙겨주며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다. 미나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100평이 넘는 공간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나를 압도했다. 청소 도우미가 오기 전까지 몇 시간의 자유.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렸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팔고 있었고 드라마 채널에서는 불륜과 복수가 난무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다. 결혼 후 서재는 온전히 동훈의 공간이 되었다. 그의 전공 서적과 경영 관련 서적, 그리고 각종 트로피들이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내 책들은 맨 아래 칸,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다. 보르헤스, 마르케스, 쿤데라. 한때 내 젊음을 바쳤던 이름들. 나는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어보았다. 두껍게 쌓인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다. 마치 내 꿈 위에 쌓인 시간의 먼지 같았다. 그때였다. 거실에 놓아둔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서재를 나섰다. 평소 나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친정 어머니나 몇몇 동창들, 혹은 백화점 직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발신자 정보에 뜬 이름은 그 누구도 아니었다. 이민하 담임 선생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왜 민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침에 분명 내 손으로 옷을 입히고 유치원 버스에 태웠는데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민하 어머님, 저 민하 담임교사 김유진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차분하고 정중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호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민하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어머님께서 한번 와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하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전화상으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저 가능한 한 빨리 유치원으로 와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평범한 문장이 왜 그렇게 무겁고 불길하게 들리는 걸까? 어젯밤 엄마 없어요? 라고 묻던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두 개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옷장으로 달려가 가장 무난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을 칠했다. 적어도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감정을 화장 뒤에 숨긴 채 현관문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에 서늘한 공기가 뺨에 와 닿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아주 단단하고 완벽해 보였던 내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내 차의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내 불안한 심장처럼 낮게 울었다. 강남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평온했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풍경이 내게는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빽빽한 빌딩들은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고 명품샵 쇼윈도에 비친 내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는 핸들을 단단히 잡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현실에 붙들어 매는 닻이 되었다. 미나의 유치원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다. 고급 단독 주택들 사이에 자리 잡은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예쁜 건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천길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가 친구와 싸우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혹시? 나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유치원 입구에서 김유진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심각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는 나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해와 구름,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 순수한 그림들이 지금의 내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가슴을 저미게 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아닙니다. 선생님, 미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돌려 말하며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김 선생님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미나를 지켜본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미나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나가 단체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 일이 잦다고 했다. 표정이 거의 없고 말수도 극히 적으며 최근 들어서는 누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몸을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교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다. 네, 쓰러졌다니요.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네, 다행히 금방 의식을 찾았고 지금은 양호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이를 부축해서 양호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아이의 가느다란 왼팔 손목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손목 안쪽, 하얀 살결 위에 동전 크기의 둥글고 검붉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마치 담뱃불에 지진 것처럼. 경계가 너무나도 뚜렷한 원형의 화상 자국이었다. 미나는 늘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어서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소매를 잡아당겨 상처를 가리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상처는 뭐지? 언제 생긴 거지? 왜 나는 몰랐을까?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계시기만 한 껍데기였을 뿐이다. 어머님, 제가 월권 행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자로서 이 사실을 어머님께는 꼭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호실로 가는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다. 양호실 침대에 누워있는 미나는 잠이 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모를 만큼 미동도 없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상처는 훨씬 더 끔찍했다. 상처 주위는 보랏빛으로 멍이 들어 있었고 가운데는 피부가 괴사한 듯 검게 변해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동네 작은 의원이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접수를 하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미나는 내 품에 안겨 있었지만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섬에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중년의 여의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미나를 진찰했다. 아이의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지만 미나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는 나에게 물었다. 아이가 평소에도 이렇게 말이 없나요? 식사는 잘 하고요. 네, 원래 좀 내성적인 편이고 입이 짧아서 내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의사는 내 대답을 듣고 잠시 무언가를 차트에 기록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의학적으로 볼 때 아이에게 정서적 발달 지연과 영양 불균형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손목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건지 아시나요? 시댁에서 할머니랑 있다가 국그릇을 엎어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그릇을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작은 펜라이트로 상처 부위를 비추며 말했다. 보통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은 상처 모양이 불규칙하고 흐른 자국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경계가 너무나 명확한 원형입니다. 마치 뜨거운 쇠붙이 같은 것에 눌린 자국처럼요. 언제 다친 건가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처가 꽤 깊은데 왜 바로 병원에 오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면 이도 화상입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모든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남편 동훈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예상치 못했던 인물.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마 동훈이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회의 중에 전화해서 놀랐잖아. 애는 괜찮은 거야. 동훈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나를 다그쳤다. 시어머니는 미나의 상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나는 애 키우다 보면 이 정도 다치는 건 예사야. 나는 의사가 했던 말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했다. 의사의 소견, 그리고 상처 모양이 이상하다는 것까지. 내 말을 다 들은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꼈다. 요즘 의사들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한대. 지가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알아. 애가 칠칠치 못해서 국그릇 엎은 걸 가지고. 무슨 애 잡는 집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가네. 다 네가 문제야.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저렇게 약해 빠지고. 제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거 아니야. 모든 화살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동훈이었다. 그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적어도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병원이잖아요. 여보,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선생님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하자는 거지. 우리가 미나를 학대했다는 게 아니잖아. 별일 아니니 어서 집에 가자. 이런 곳에 오래 있는 거 애한테도 안 좋아. 별일 아니니. 그 말이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딸아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이 별일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동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복잡하고 불편한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는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어서 가자. 집에 가서 내가 좋은 약 발라주면 금방 나을 테니 라며 미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미나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인형처럼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단호한 시어머니,
그녀의 옆에서 아이를 챙기는 남편, 그리고 그들에게 순순히 이끌려가는 딸. 완벽한 하나의 가족 그림이었다. 오직 나만이 그 그림 속에서 이질적인 이방인이었다. 병원 복도의 싸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이의 고통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가면을 지키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낯선 냄새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던 냄새와 똑같았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 동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소란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일 것이다.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미나는 나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지만 아이는 힘없이 손을 떨굴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져온 비방이라며 정체 모를 검은 연고를 미나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그 모습은 치료라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행위처럼 보였다. 이거 며칠만 바르면 흉터 하나 없이 싹 나을 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판단이 곧 법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동훈은 그 옆에서 역시 어머니밖에 없으시네요. 라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동훈마저 중요한 저녁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선 뒤 집에는 잠든 미나와 나 단둘만이 남았다.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적막이 내 숨통을 조여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뇌를 비우고 몸을 움직여야 했다. 나는 청소기를 들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전에 이미 완벽하게 청소를 끝낸 집이었다.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을 나는 미친 듯이 밀고 다녔다. 소파 쿠션을 다시 배열하고 장식장의 소품들을 닦고 또 닦았다.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하나의 발악이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을 지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나의 광적인 움직임은 복도 끝,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멈췄다. 결혼초. 나의 서재가 될 뻔했던 방.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번역가의 꿈을 접으면서 그 방은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가 되어버렸다. 명절에 들어온 선물 세트. 이제는 작아진 미나의 유모차와 아기 옷들. 계절이 지난 가전제품들. 그 방은 나의 좌절된 꿈의 무덤이었다. 나는 한 번도 내 발로 저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늘 동훈이나 도움이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넣고 잠가버리곤 했다. 오늘 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문고리를 잡았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10년 묵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은 어두컴컴했다. 나는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방 안가득 쌓인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풍경은 내 인생의 축소판 같아 갔다.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버려지고 잊힌 것들의 집합소. 나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보낸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 세트나 이불이었다. 그러다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이민 가방과 여러 개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매직으로 쓴 내 필체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 대학 시절, 번역 원고, 일기장,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이라고 쓰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대학 시절부터 써온 낡은 노트들이 가득했다. 표지가 닳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그중 한 권을 펼쳤다. 1999년 9월 28일 날씨 가을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강의는 충격적이었다. 교수님은 그의 문장을 현실과 환상이 안개처럼 뒤섞인 늪이라고 표현했다. 번역가는 그 늪에서 길을 잃지 않고 독자를 이끄는 안내자여야 한다고. 심장이 뛰었다. 나도 그런 안내자가 되고 싶다. 스페인어의 그 미묘하고 축축한 감성을 한국어로 되살려낼 수 있을까? 밤새도록 원서와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었다. 잠드는 것이 아까운 밤이다. 20살에 내가 쓴 글씨였다. 서툴지만 열정으로 가득 찬 문장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2002년 5월 12일 날씨 눈부시게 맑음. 신춘문예 번역 부문에 당선됐다. 내 이름이 신문 한 귀퉁이에 실렸다. 믿을 수가 없다. 엄마는 전화를 걸어 우셨고 아빠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는 모양이다. 조금 부끄럽지만 기분은 좋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이 만날 수 있도록. 그때의 벅찬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책과 언어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세상은 내 앞에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았고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다른 노트를 집어들었다. 조금 더 두껍고 표지가 고급스러운 노트였다. 동훈을 만나고 나서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2004년 11월 4일 날씨 설렘 이동훈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친구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는데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그는 내가 번역가라는 사실에 큰 흥미를 보였다. 내가 보르헤스의 미로 같은 문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지루해하기는커녕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나의 일을 존중해 주었다. 아니, 사랑해 주는 것 같아랐다. 그의 스마트함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좋지만 무엇보다 내 세계를 이해해 주는 그의 섬세함의 마음이 끌린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순진했던가. 그의 관심이 내 재능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특별한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일부였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일기는 민하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끊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2008년 3월 10일 날씨 기억나지 않음. 아이를 돌보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 뒤로는 텅 빈 백지만이 계속되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 문장과 백지 사이에 묻혀 있었다. 나는 다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결혼 직전까지 번역하던 아르헨티나 작가의 소설 원고가 들어 있었다. 후안 호세 세르,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문장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작가였다. 나는 미완성 원고를 들어 올렸다. 빽빽하게 들어찬 스페인어 문장들 사이사이에
내가 깨알같이 적어놓은 메모와 고민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 단어는 어떤 뉘앙스로 옮겨야 할까? 이 문장의 리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들. 그것은 분명 또 다른 나. 내가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잊고 있던 과거에 내가 먼지를 뚫고 걸어 나와 내 앞에 서는 것 같았다. 열정적이고 총명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25의 한서연. 그녀는 지금의 나를 보며 묻고 있었다. 네오는 누구니 어쩌다 이렇게 텅 비어버렸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순 없었다. 원고를 가슴에 끌어안은 차에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다. 남편에게 실망했을 때도,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도, 독박 육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나는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지금 내 과거의 유령들 앞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린 나 자신에 대한 애도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비되었던 감각이 돌아온 것처럼 선명한 통증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먼지 쌓인 상자들, 낡은 책들, 그리고 변색된 원고. 이것들은 그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나는 문득 미나의 손목에 난 상처를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나 자신을 버렸을 때 나는 내 아이를 지킬 힘도 함께 버렸던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리고 내 아이를 존중해 주겠는가. 모든 것은 내게서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상자 안에서 먼지가 낀 채 잠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동훈이 연애 시절. 당신의 멋진 문장들을 위해라며 선물해 준 것이었다. 잉크는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 차가운 펜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맹세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잊혔던 나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일상은 전과 똑같이 흘러갔다.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를 배웅하고 텅 빈 집을 지켰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었다. 10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기력한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선명한 분노와 슬픔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창고가 되어버린 서재를 외면하지 않았다. 매일 오후 나는 그 방에 들어가 낡은 책들을 닫고 먼지 쌓인 원고들을 정리했다. 그것은 과거를 마주하는 나만의 의식이었다. 잊고 지냈던 단어들, 사랑했던 문장들과 재회하며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분노와 슬픔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나에게는 방향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습관처럼 소셜미디어를 넘기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진우, 대학 시절. 나와 가장 친했던 남자 동기.
그는 자신의 작은 서점 소식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고요서사, 고요서사, 고요한 서사라는 뜻의 이름이었다. 사진 속의 서점은 작고 아담했지만 책과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책에 둘러싸여 웃고 있는 진우가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충동적으로 결심했다. 그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무슨 말을 할지, 가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도 몰랐다. 그저 나를 이동훈의 아내나 민하 엄마가 아닌 온전한 한서연으로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보다 일찍 와서 민하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부탁이라는 것을 해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서점이 있는 연희동으로 향하는 길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같았다. 내가 사는 강남의 모든 것이 새롭고 거대하고 비인간적이라면 연희동의 풍경은 낡고 나지막하고 인간적인 온기로 가득했다. 높은 빌딩들은 나지막한 붉은 벽돌 건물들로 바뀌었고 명품샵 대신 작은 공방과 개성 있는 카페, 오래된 세탁소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매캐한 매연 대신 사람 사는 냄새가 훅 들어왔다. 고요서사는 주택을 개조한 작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 안으로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다. 15년 만에 재회다. 지금의 초라하고 텅 빈 내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도 괜찮을까. 하지만 나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차에서 내렸다. 나우랑 서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희미한 원두커피 향이 뒤섞인 공기가 나를 감쌌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장들. 군데군데 놓인 낡은 안락의자. 그리고 창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에 유영하는 먼지들까지. 모든 것이 내가 사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이곳은 혼돈스럽지만 살아있었다. 진우는 카운터 안쪽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종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발견한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 한서연.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말했다. 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나를 재거나 평가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난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니오는 서점 주인이 아주 잘 어울리네. 그냥 책에 파묻혀 사는 거지 뭐. 일단 앉아. 내가 차 한 잔 내줄게. 그는 서점 구석에 있는 낡은 가죽 소파로 나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작은 주방으로 가더니 곧 찻잔 2개를 들고 나왔다. 값비싼 도자기 찻잔이 아니었다. 손으로 빚은 듯 투박하고 한쪽 귀퉁이가 살짝 이가 나간 옥색 찻잔이었다. 그는 내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다. 마땅한 게 없네. 루이보스인데 괜찮아. 응, 고마워. 나는 따뜻한 찻잔을 2손으로 감쌌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에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어떻게 지냈어? 소식은 가끔 들었어. 대단한 분이랑 결혼해서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 나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다. 진우는 더 이상 내 결혼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알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대학 시절의 추억을 잠시 이야기했다. 짓궂었던 교수님 이야기, 밤새 술 마시고 토론했던 이야기, 웃음이 나왔다. 내가 그렇게 소리내어 웃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진우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세어연아. 그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네오, 요새도 번역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질문은 내가 지난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으니 그 무게가 전혀 달랐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잊혔던 내 본질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한 지 10년도 넘었어. 애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 시간이 없더라고.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변명처럼 들렸다. 시간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용기가 없었던 걸까? 진우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쓴웃음을 짓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빛이 나는 법이야. 네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반짝였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의 굳은 땅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조차 잊고 살았던 내 안의 빛. 진우는 그것을 기억해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진우는 신간석가로 가더니 책 한 권을 뽑아 들고 왔다. 표지에는 낯선 이름의 작가와 간결한 제목만이 적혀 있었다. 이 책, 얼마 전에 들어온 건데 작가가 완전히 무명이야. 스페인 작가인데 문장이 정말 기가 막혀 시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그는 책을 날개 건넸다. 그냥 한번 읽어봐. 네가 딱 좋아할 것 같은 문체야. 왠지 말이야. 이 책은 네가 번역하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것은 일에 대한 제안이 아니었다. 부담을 주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순수한 추천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제안보다도 무겁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 나는 책을 받아들고 서점을 나섰다. 딸랑 하고 울리는 종소리를 등 뒤로 하며 문을 열었다. 바깥 세상은 아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세상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가방 속의 책 한 권이 세상을 향해 나 있는 작은 창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차에 돌아와서도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책 표지를 쓸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내 세계로 돌아가는 열쇠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아주 희미하게.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옛날에 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진우의 서점을 다녀온 후
내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을 맞아 아주 서서히 깊은 곳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았다. 낮에는 여전히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나는 온전히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날 밤도 그랬다. 미나가 잠들고 동훈은 여느 때처럼 고객사와의 저녁 식사를 핑계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온 순간 나는 살금살금 창고가 되어버린 서재로 향했다. 진우가 건네준 낯선 스페인 작가의 소설책과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낡은 노트북을 들고서였다. 나는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유모차와 상자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낡은 좌식 책상을 폈다. 노트북 전원을 켜자 윈도우즈 XP라는 글씨와 함께 구시대의 부틴금이 들렸다. 모든 것이 느리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곳은 집안의 다른 어떤 공간과도 달랐다. 시어머니의 취향도, 남편의 흔적도 없는 오직 나만의 작은 동굴이었다. 나는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었다. La memoria era un espejo que mentía. Un artesano caprichoso que pintaba el pasado con los colores del presente. 기억은 거짓말을 하는 거울이었고 현재의 색깔로 과거를 칠하는 변덕스러운 장인이었다. 길고 철학적인 문장이었다. 머리가 띵했다. 10년 넘게 쓰지 않은 뇌의 한 부분이 삐걱거리며 녹슨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알테사노 차프리초소. 변덕스러운 장인. 이 단어를 어떻게 옮겨야 할까? 그냥 직역하면 너무 딱딱하고 멋이 없었다. 그 안에 담긴 기억의 왜곡과 자기 기만이라는 뉘앙스를 살려야 했다. 나는 낡은 스페인어 사전을 뒤적이고 유의어 사전을 펼쳤다. 1시간 넘게 첫 문장과 씨름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문득 다른 표현이 떠올랐다. 기억이란 믿을 수 없는 거울과 같았다. 제멋대로 현재의 물감을 가져다 과거의 풍경을 덧칠하는 그런 변덕쟁이 화공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들었다. 딱딱한 장인 대신 화공이라는 단어를 쓰니 문장이 조금 더 부드럽고 시적으로 느껴졌다. 첫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나는 희미한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짜릿한 감각이었다. 그날 이후 밤의 번역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시간 동안 나는 오롯이 번역가 한서연이 되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아르헨티나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늙은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사랑과 배신, 상실과 후회의 기억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빌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소설 속 주인공이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번역할 때 나는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을 묘사하는 문장을 옮길 때 나는 먼지 쌓인 내 낡은 원고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려왔다. 번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차가운 녹차를 마시며 밤을 새웠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벗이었다.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아니러니하게도 남편 동훈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내가 말이 없어지고 어딘가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을 예민하게 포착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나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었다. 아직도 안 자고 뭐해? 그가 등 뒤에서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어깨를 떨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는 내 어깨 너머로 노트북 화면을 쓱 훑어보았다. 빽빽하게 들어찬 글자들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었어. 대학생 때 생각나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피곤해 보여.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의 소꿉장난을 귀엽게 봐주는 듯한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임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방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다. 주말에 집에 들른 그녀는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방꼴이 이게 뭐니 무슨 고물상도 아니고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그 시간에 미나 간식이나 하나 더 챙겨줘라. 애가 저렇게 비쩍 마른 게 다 네가 신경을 안 써서 그래.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불량한 며느리일 뿐이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녀의 눈에는 한심하고 쓸모없는 짓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이 들거나 상처를 받았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내 마음에 닿지 않고 튕겨나갔다. 오히려 내 변화를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딸 미나였다. 어느 날 새벽, 목이 마르다며 잠에서 깬 아이가 내 서재로 찾아왔다. 아이는 말없이 문 앞에 서서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늘 소파에 누워 무기력하게 TV를 보거나 슬픈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엄마와는 다른 모습. 아이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아이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어주었다. 아이도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마침내 책의 1장을 모두 번역했다. 분량은 A4 용지로 20장 남짓. 지난 10년간 내가 이룬 유일한 결과물이었다. 나는 새벽 3시. 고요한 집 안에서 내가 번역한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나의 목소리가, 나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완성된 문장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메일 창을 열었다. 그리고 진우의 주소를 입력했다. 지난 한 달간 번역한 원고를 파일로 첨부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10년 만에 내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내보이는 일이었다. 두려웠다. 형편없다는 말을 들을까 봐. 내 재능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 봐. 하지만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메일 내용은 아주 짧았다. 진우야, 나 서연이야.
그냥 한번 해봤어. 시간 날 때 한번 봐줄래. 전송 완료. 이 작은 행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사는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첫 문장을 썼고 세상으로 향하는 작은 문을 연 것이었다. 진우에게 메일을 보낸 후 나는 며칠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1분마다 이메일함을 새로 고침했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내 글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웠다. 내 재능이 완전히 녹슬어 버렸다는 선고를 받게 될까 봐. 그래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잃게 될까 봐 겁이 났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마침내 진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서연아, 잘 지내지 원고 잘 받았어.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다. 역시 한서연이야. 문장이 살아있어. 특히 주인공이 낡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은 압권이더라. 내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영혼을 옮기는 작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다. 누군가에게. 특히 나의 과거를 아는 친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메일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염치 없지만 네 원고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출판사 편집장에게 보여줬어. 그분도 아주 흥미로워하더라. 혹시 정식으로 계약하고 이 책을 끝까지 번역해 볼 생각 없니? 물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나는 네가 다시 번역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정식 계약. 그것은 더 이상 취미나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미나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나 남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어야 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동 심리 상담 센터를 예약했다. 동훈에게는 미나의 정기적인 발달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둘러댔다. 상담센터는 병원이라기보다는 아늑한 놀이방에 가까웠다. 상담사는 인상이 좋은 40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민하와 자연스럽게 놀이를 시작했다. 인형의 집을 가지고 놀 때 미나는 엄마 인형을 늘 집 구석에 놓았다. 그리고 아빠 인형과 할머니 인형에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미나는 가족을 그렸지만 엄마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렸다. 1시간의 놀이 치료가 끝난 후 나는 상담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어머님, 미나는 애착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써가며 미나의 상태를 설명했다. 만성적인 불안 증세,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 그리고 정서적 반김으로 인한 발달 지연, 내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차가운 의학 용어가 되어 내 앞에 펼쳐졌다. 아이는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민하는 엄마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학습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상담사의 마지막 말은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아이에게 흔들리는 세상을 물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심리상담 보고서를 요청했다. 며칠 뒤, 내 손에는 미나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진우의 소개로. 나는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여성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의 잃어버린 경력,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방관, 그리고 미나의 상처까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울컥했다. 우리는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나는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와 미나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만을 요구했다. 나는 그의 돈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의 자유를 원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 손에는 3가지 무기가 들려 있었다. 출판사의 계약제의 메일, 미나의 심리 상담 보고서, 그리고 이혼 서류. 결전의 날은 어느 주말 아침이었다. 나는 미리 친정 어머니에게 부탁해 미나를 하루 동안 데리고 있어 달라고 했다. 동훈은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다. 집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주말의 풍경.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TV를 껐다. 할 얘기가 있어.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동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식탁을 가리켰다. 저기 가서 앉아. 중요한 얘기야.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하나씩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게 다 뭐야, 서프라이즈라도 하는 거야. 그는 농담을 하며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장난하는 거지. 이게 무슨 장난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열어주었다. 미나의 심리 상담 보고서였다. 그는 보고서의 제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이 집의 장식품으로 살 수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나를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 나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만든 결과야. 당신이 방관한 결과라고. 나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출판사의 제의가 담긴 메일을 출력한 종이였다. 그리고 이건 내 미래야. 나 혼자서도. 미나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는 증거고, 동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돈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어. 제발 이러지 마. 서연아, 우리 가정 이렇게 깨지 마. 그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어. 동훈 씨, 당신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당신이 말하는 가정이라는 건 당신 어머니의 왕국이었고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배경이었을 뿐. 나와 미나가 기댈 수 있는 울타리는 아니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떠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야 민하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식탁에서 돌아섰다. 등 뒤로 동훈이 무어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벗겨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벼운 자유가 느껴졌다. 나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인생의 다음 장을 향해서 그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의 세상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우리가 새로 자리 잡은 곳은 마포구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빌라 2층이었다. 강남의 그 화려하고 거대했던 주상복합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나의 집이었다. 집 안은 우리의 손길로 가득했다. 비싼 디자이너의 가구 대신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발품을 팔아 고른 낡은 원목 가구들이 자리했다. 벽에는 미나가 새로 그린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그리고 나의 작은 작업 공간에도. 집은 비좁았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온기로 충만했다. 나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의무감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해가 뜨기 전 눈을 떴다. 밤새 번역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다. 책상 위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번역가 한서연으로서의 삶이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에게서 나타났다. 아이는 더 이상 구석에서 겉돌거나 눈치를 보며 입을 닫지 않았다. 아침이면 잠이 덜 깬 얼굴로 내 방으로 달려와 엄마. 좋은 아침 하고 외치며 품에 안겼다. 간밤에 꾼 이상한 꿈 이야기. 오늘 학교에서 있을 만들기 시간에 대한 기대감 등 아이의 입에서는 종알종알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싸워서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손목에는 여전히 희미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그 상처를 소매 밑으로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너온 아픈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 같은 것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다. 미나는 서툰 솜씨로 두부를 썰었고 나는 애호박을 썰었다. 예전의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곳의 주방은 완벽한 식사를 내놓기 위한 전쟁터였지. 모녀가 함께 요리하며 웃는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조금은 짜고 모양도 엉망인 아침 식사를 마주하고 앉아 맛있게 먹었다. 미나가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아니, 완벽하지 않아서 더 행복했다.
동훈에게서는 몇 번 연락이 왔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된 직후 그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울며 매달렸다. 자신이 다 잘못했으니 제발 돌아오라고 했다. 얼마 전에는 미나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집 근처에 찾아오기도 했다. 나는 그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그 사이 많이 늙어 보였다.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내게 재결합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의 세계는 여전히 성공과 체면,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내가 왜 떠났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첫 번역책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몇몇 비평가들로부터 원작의 영혼을 섬세하게 살려낸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출판사는 나에게 두 번째 책의 번역을 제안했고 나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미나와 나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오후에도 나는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창밖은 평온했고 미나는 거실에서 친구와 인형 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때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것 좀 봐. 인터넷 서점 메인에 내 책 리뷰가 떴어. 내가 뭘 했어. 축하한다. 한 번역가님? 메시지와 함께 온 링크를 눌러보았다. 한 독자가 쓴 긴 서평이었다. 작가의 고독한 영혼이 번역가의 따뜻한 언어를 만나 비로소 위로받는 느낌이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저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했을 뿐인데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섰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미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친구에게 자신의 인형을 자랑하며 무어라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 작은 등, 그 활기찬 몸짓. 나는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나는 우리 집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 비좁은 공간,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살림살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이곳에는 거짓도, 위선도, 억압도 없었다. 오직 자유와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단단한 믿음만이 존재했다. 문득 침묵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예전의 집에서 침묵은 나를 고립시키는 형벌이자 공포였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침묵은 달랐다. 아이가 잠든 밤, 혼자 책상에 앉아 번역을 할 때의 그 고요함.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이자 편곤 그 자체였다. 오랜 시간 끝에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리고 미나는 마침내 우리들의 진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